안녕하세요. 키워드 부동산 박하윤입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고분양가인데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기존 매매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시장에서는 안전마진이 사라졌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분양가는 합리적인 수준일까요? 고분양가가 몰고 온 청약시장의 분위기,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로즈의 정숙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요즘 보면요. 네. 로또 청약보다는 고분양가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얼마나 분양가가 높아졌길래 네. 이렇게 높아지면 청약시장 분위기도 약간 흔들릴 것 같은데 요즘 청약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탄핵 정부 이후에 네. 지금 서울의 분양은 거의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월에 마지막으로 분양한 레미안 원페를라 이후로 지금 3개월 동안 서울에서는 분양이 전무하다시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에서도 분양은 좀 나왔지만 이렇다 할 만한 이제 주목해볼 만한 분양 단지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3기 신도시의 본청약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1월 말에 고향 창릉이 본청약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는 하남 교산 프로지오의 본청약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단지 몇 개 빼고는 그다 이제 분양을 해도 흥행 성적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굉장히 얼어붙었다라고 말할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얼마나 분양가가 높아졌길래 네. 이러는지 현재 서울 및 주요 지역의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23년에 1월 3일 대책으로 서울이 이제 강남, 상구, 용산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었고요. 비규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분양가가 이제 비싸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025년에는 그때 당시 비규제로 풀리고 시점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1년에 2억씩. 그리고 2년에 지금 4억 정도의 국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강북이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는 14억대가 이제 작년까지 분양을 했고 올해 서울에서 강북에서 국평의 분양가는 이제 15억대부터 나오지 않을까, 평당 4천만 원 중반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강남 3구 용산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그나마 이제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절대가는 물론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방배 5구역 국평 22억대 분양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분양했던 방배 6구역 원페를라 같은 경우는 24억대 분양을 해서 분상제라도 분양가가 2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상제라도 인플레는 못 막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따가 네.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2억에서 4억은 대부분 올랐다라고 네, 보면 네. 되네요. 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실제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이제 특히 이제 강북 같은 이제 서울의 21개구 비규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서울은 정비 사업에서만 분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곳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나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시세만큼 나오거나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분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서울원 아이파크 최근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원 아이파크가 작년 연말에 분양을 했는데 14억이 조금 안 됐거든요. 13억 8천대 분양을 했는데 그 바로 주변에 장위 뉴타운이 있는데 장위자유 레디언트가 당시 분양 당시의 실거래가가 13억 2천이었으니까 주변 시세 실거래보다는 약간 더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 연말에 분양했던 상봉 더샵이 대략 13억 중반대에 분양을 했는데 중랑구의 최고 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 당시에 12억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시세보다 약간 더 비싸게 분양이 나오는 단지들이 서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건설자 입장에서는 네. 높은 분양가로 수익을 내야겠지만 사실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청약자들이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분양가로 분양을 진행을 할까요? 자, 건설사나 시행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역마진으로는 분양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면서
가격까지 분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건설사, 조합, 시행의 입장에서는 이 분양이 청약이 흥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본인들이 목표한 이 손익분기점만 딱 넘길 수 있을 만한 계약률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아주 싸게 분양해서 뭐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면 오히려 분양가를 너무 싸게 우리가 책정했다라고 문책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제가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23년도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굉장히 건자재, 콘크리트, 철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조금 그런 수급이 안정화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때 오른 인건비 있죠. 인건비는 한번 오르면은 한번 낮춰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과거에 또 지방이나 또 우리 검단 신도시 같은 곳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도 있었죠. 그 이후로 감리가 좀 강화되었고요. 이러다 보면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결국 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데요.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지만 또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분양가 상승에 또 일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층간소음 완화 조치도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또한 또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정비 사업들은요. 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조합 간의 내분, 뭐 소송, 그다음에 또 시공사가 공사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면서 뭐 공사하다가 중단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분양가 상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전년도보다는 이제 거의 10% 올라가는 건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네요. 네. 근데 이 분양가가 높다, 낮다라는 그 기준을 네.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청약자분들은 많이들 직전 분양가하고만 비교를 하세요. 근데 분양가는 이렇게 5가지 이유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직전 분양가랑 비교해서 비싸다 하시면은요, 앞으로 넣을 청약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네. 주변 시세하고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네, 고분양가가 청약 경쟁률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 용산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택지가 있어요. 대규모 택지는 쉽게 말해서 공공택지, 신도시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런 데는 시세보다 쌉니다. 일단 분상제면 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외에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하는 곳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곳들은요. 주변 시세대로 거의 나온다면 혹은 조금 높게 나와도 서울은 한 번에 완판 안 돼도 예비 당첨 가서 거의 완판이 되는 수준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무순위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이 제일 좀 이제 어려운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가 높다 보면은 거의 미분양. 그래서 미분양이 가장 높은 곳이 지방이기도 합니다. 서울이 역시나 인기가 가장 네네. 많네요. 이런 고분양가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러면 좀 저평가된 지역이 있을까요? 네, 이 저평가랑 이 고분양이란 말이 되게 상충이 되는데요. 네. 저평가라는 거는 주변의 이 시세 대비 좀 더 싸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고분양은 이 가치 대비 더 비싸게 나온 게 고분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분양 속에 저평가는 없고요. 이 고분양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제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는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강남 3구 용산이나 이 대규모 택지 분상제 적용되는 이곳에 청약을 할 게 아니고 그냥 서울의 21개구에 청약을 노린다면 이젠 더 이상 로또 분양 안전 마진이라는 게 없어요. 시세대로 나오거나 시세보다 약간 높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청약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되냐면 미래 가치 대비 이게 지금 사도 우리가 3, 4년 뒤에 입주하잖아요. 그때 충분히 이 주변 비교 단지들보다 경쟁력이 있는가를 파악하시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월급으로 모아서 집 사는 속도보다 이 분양가나 집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 가치가 뭐 어떤 단지가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또 좋아하시는 부역대 신평초란 말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신축, 그다음에 뭐 평지, 초품화, 누가 봐도 좋을 만한 입지의 이런 상품이 딱 시세대로 나왔다면은 요 단지는 3, 4년 뒤에 입주하는 신축이고 완공이 되었을 때는 비교했던 그 주변 단지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적정성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황금 열쇠 5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좋은 일자리가 주변에 있는가. 예, 뭐 이렇게 여의도 아니면은 시청 광화문, 그다음에 강남, 마곡이라는 서울의 주요 4대 일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주요 일자리가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그 일자리로 빨리 갈 수 있는 교통망이 있거나, 그죠? 그다음에 또 학군. 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학군 너무 중요하죠. 네. 그다음 또 요즘에는 자연환경 프리미엄을 또 많이들 좋아하세요. 주변에 공원, 그다음에 강, 뭐 호수 이런 것이 있는 단지를 또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개발, 도시개발 계획까지 있는 이런 단지들의 교집합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그런 단지들은 주변 시세랑 큰 차이 없게 분양을 해서 당장 안전마진이 없어도 미래 가치를 보고 청약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미래 가치를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지역 쪽으로 내려가면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던데 실제 미분양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미분양이 23년도 2월에 7만 5천 호를 정점을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었다가 요거를 조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1월은 7만 2천 호였는데 근데 전반적인 미분양은 줄었는데 또 준공후 미분양은 또 2만 3천 호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확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지는 이제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심각한 거는 지방인 게 이 7만 호 미분양 중에 수도권은 17,000호인데 지방이 무려 5만 2천 호로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미분양 대책이 좀 시급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방이 그렇다고 싸게 분양할 수가 없는 게 요즘 지방의 구평도 웬만하면 5억대입니다.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싸게 분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또 주변 시세 대비 비싸게 분양하면 미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면 건설사들이 더 이상 분양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3개월 사이에 건설사들이 160곳이나 문을 닫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는 또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방 미분양의 대책이 좀 개인적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 할인 분양을 하거나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단지를 청약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좋은 입주를 볼 수 있는 제가 여러 요건을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면 괜찮은데 보통 그렇지 않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금융 지원, 그 다음에 뭐 서비스, 그 다음에 명품 선물도 주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저는 분양에 자신 없다고 보고요. 가급적 이런 단지들은 이제 청약 넣으실 때 더 많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결국에는 옥석을 가려서 그렇죠. 청약을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청약을 고려하는 청약자들은 고분양가 단지를 선택할 때 그럼 어떤 점을 가장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당장의 안전마진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그냥 기축을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청약이 가지는 최고의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건 바로 시간인데요. 네, 지금 청약이란 제도는 이 10%의 계약금으로 100%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고 입주는 3, 4년 뒤에 하기 때문에 당장의 큰 목돈은 없지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우리 가용자금이 없는 MZ분들한테 참 좋거든요. 그래서 3, 4년 뒤에 입주하니까 그 사이에 자금 계획을 잘 짜서 잔금을 모으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DSR을 높이기 위해서 내 연봉을 높이든가 하는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시세만큼 나서 비싸다고 터부시하기보다는 자금이 없을수록 저는 청약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미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알려드렸잖아요. 부역대 신평초라든가 이 황금 열쇠 5가지를 잘 고려해서 시세대로 나왔어도 3, 4년 뒤에 이게 완공됐을 때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서 청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잘 판단을 하려면 저희 방송을 또 많이 봐주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청약을 딱 넣고 실거주를 하려면 사실 3년, 4년 후잖아요. 그때까지 또 저희가 고려해야 할 주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금 계획이죠. 네, 자금 계획이 제일 중요한데요. 실거주자라면은 입주 시까지 선분양하는 단지는 3, 4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동계산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이 중도금 대출은 입주 때 반드시 잔금 대출로 대환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DSR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또 DSR이 다 충족이 안 돼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 부족한 현금을 입주 전까지는 모아 놓으셔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 계획 잘 짜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실입주를 못하게 될 경우 전세로도 잔금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는 내가 분양받은 단지 그 주변에 최대한 신축의 전세가를 잡아서 전세가를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 좀 가급적 보수적으로 잡으시고요. 내가 전세를 막상 뺄 땐 전세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상되는 전세가를 구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현금을 또 입주 전까지 모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 뭐 대출도 안 나올 것 같고 전세로 잔금 치르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서울의 21개구 비규제 지역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1년 뒤에는 전매가 풀리기 때문에 이 매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분양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고분양가 조정을 포함해서 가격 변화 가능성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분양가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지금 전반적인 흐름도 여기서 이제 더 하락할 징조는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한 지역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금리는 또 인하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 청약이나 일반 매매를 좀 관심 가지면 좋겠고요. 서울은 특히나 만성 공급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 정비 사업에서만 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또 밀어붙인다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서울이 제일 많아요. 외진 투자가 매년 늘고 있는 곳이 서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을 특히나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노리신다면 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무조건 덮어놓고 인정을 안 하시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미래 가치 대비 그래도 청약을 넣을 가치가 있는지 이 가격 적정성을 잘 파악하는 법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약이 또 전부는 아니니까 청약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 재개발, 재건축 등도 잘 공부를 하셔서 현명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분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미래 가치를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열정로즈의 정숙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